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보고 싶었어요. 왜? 더러워? 맨날 이렇게 인사할 건데? 네. 자, 오늘은 우리 책 나눠주셔야 돼요. 책 나눠주시고, 도장 다 찍었어요? 일단은 오늘은 나눠주세요. 오늘 나눠주시고, 이따가 다시,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한국사 할 때 책을 받아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네, 책 다시 나눠주시고요. 이름을 안 썼네 또. 저거 붙여놓은 사람 누구 거야? 이거. 응. 이름 써요 앞에다가. 이소연. 숙제했어요? 있다. 김미소. 아니. 강연호.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네, 옆에 이름 써요. 자, 그러면 우리 몇 쪽 필 거냐면요. 46쪽 한번 필 거예요. 46쪽. 오늘은 행복의 의미와 기준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불행해요?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서 우리가 행복의 의미를 알아볼 거고,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대체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 동그라미,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부 왜 하고 있죠? 대학 가려고. 대학 왜 가죠? 직장을 잡으려고. 직장 왜 잡죠? 돈 벌라고. 그쵸?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야? 여러분들에게 나나 자본주의 노예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돈 벌러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조건들을 살펴보면 물질적 조건들이 있어요. 의식주나 경제력, 그러니까 돈이겠죠. 사회적 지위나 수명과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을 객관적 기준, 물질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얼만큼 벌고 싶어요? 아주 많이 이거 말고 어떻게 하면 얼마나, 한 달에 얼마나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500만 원. 그거 알아요? 학원비가 200만 원 아니에요? 500만 원 벌어서 되겠어요? 네. 얼마 벌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았어. 네. 1,500만 원. 1,500만 원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억 2천 정도 돼요. 연봉 1억 2천 정도가 돼요. 1,500만 원이. 1억 2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얼마 벌 것 같아요? 관심 없죠? 제가 얼마 버는지? 저도 얼마 버는지 잘 몰라요. 우리 아내가 통장으로 받기 때문에 네가 얼마 버는지 저는 명세서를 이렇게 받아갖고 보내줄 뿐이거든요. 확인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저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3만 원씩 받거든요. 용돈을. 카드도 우리 아내 명의의 가족 카드고 내 이름만 써져 있어요. 쓰면 나한테 띠딩 아니고 절로 띠딩. 그래서 저는 물질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일하는 이유가 나한테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계속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만큼 버는지 알면 쉬었다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물질적 조건이 행복을 누리는데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벌면, 만약에 1,500만 원을 벌어요. 월봉 1,500만 원을 벌면 더 벌려고 노력할 거예요? 나도 그러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데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이 들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덜 노력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이스털린의 역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트 뿅뿅하죠? 별표해도 되고요. 하트 뿅뿅이 나는 더 좋아요.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스털린의 역설이 어떤 거냐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소득이 삶의 만족도를 주는 영향은 한정적인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이 정도 벌게 되면 그것이 만족감으로 오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만큼 버는지 대강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만큼 계약을 제가 하는데 당연히 얼만큼 버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벌고 예전에는 이만큼 벌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네,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안 돌아오고 집에 가면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벌다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행복감이 어때요?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여기가 행복감이라고 하면 여기가 소득 구간이야. 소득 구간이라는 것은 소득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행복감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된대요. 이게 이스털린의 역설이에요. 많이 벌어도 그렇게 그다지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의 조건에 이 물질적 조건만 있을까요? 아니요. 정신적 조건도 있습니다. 정신적 조건은 사람들의 주관적 기준으로 나타날 거야. 감정적 충족감. 여러분들 너무 힘들더라도 이 학원에 다니면서 너무 힘든 게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학원에 남친이와 여친이가 같이 다녀. 너무 좋지 않아? 다 잊어지지 않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남친과 여친 만날 때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날 때 내가 학원 끝나고 너무 힘들더라도 그 친구를 만나면 너무 행복하죠. 아니에요? 못소리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런 거? 저도 오래돼서 잘 몰라요. 뭐 여친이 있어 본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구 여친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저랑 전 여친이 같이 살고 있어요. 아내니까. 네. 근데 가족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감정적 충족감을 주고 또 친구와 같이 있으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또 감정적 충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을 통한 성취감.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거 느낄 수 있나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 전교 1등을 했어.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공부했었는데. 만족감. 그리고 우리 엄마가 1등을 하면 맨날 뭐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했는데 고등학교 때 잠깐 일탈을 해서 1등을 놓쳤죠. 네,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어떨 때 행복하지 않아요? 어떨 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대답도 안 해주고. 어떨 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계속 안 해요.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떨 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학원이 오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입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를 봤더니 성적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 그 다음에 친구들과 사이가 나쁠 때,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없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부모님과 관계가 나쁠 때, 나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니 관계 나쁘잖아. 관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고민 안 할 텐데,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트에서 두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행복 관련 지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 옳지 않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과거의 행복 지수는요,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해서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수명, 교육 수준 등 객관적 적어놔요. 기준 또는 물질적 만족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행복을 측정을 했다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객관적 기준 물질적 만족감에서 더하기 주관적이고 정신적 만족감까지 같이 측정하는 것이 행복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나오면 과거에는 객관적 기준만 사용을 하였다. 그 다음에 현재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행복 지수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네. 써봐요. 다 썼어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괜찮아요. 오늘도 조금 있으면 썰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 가면. 오늘 철학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지워도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쪽을 한번 볼게요. 다음 쪽을 보시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해서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 환경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 정치적 여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연환경을 볼 때는 주어진 환경에 결핍된 것들을 만족시키면, 충족시키면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유럽에 가면 물 그냥 마시면 몸에다 석회를 쌓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물을, 생수를 반드시 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땅 자체가 석회질이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퍼 올리게 되면 석회질의 물질이 섞여진 물을 먹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우리 뭐라 그러지? 길거리에서 파는 그 땡모방 같은 것들, 수박 주스 얼음 갈아서 주잖아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음이 위생이 떨어져요. 물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먹으면 배탈이 나요. 우리 아들 그렇게 소화 능력이 좋은데 얘기했죠. 많이 먹는다고. 소화 능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발리 가갖고 못 먹고 막 이렇게 처지고 막 그랬거든요. 약 먹고 또 먹더라고요. 근데 자, 그런 것들, 깨끗한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것들, 물을 얻을 수 있으면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결핍되어 있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문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배적인 종교, 문화, 산업 등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여러분들 파키스탄 아세요? 그리고 인도 아시죠? 인도랑 파키스탄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인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파키스탄이 있고요. 여기가 인도야. 서로 종교가 달라요. 얘네는 힌두교를 믿고 얘네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원래는 같은 나라거든요. 같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얘네가 분리독립을 한 거예요. 종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서로 여기도 힌두교 믿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망명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해요. 제가 파키스탄이 독립할 수 있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재밌는 이유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세계 유엔에서 힘이 더 세요. 왜일까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김이 더 세.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입김이 더 세. 북한이 가만히 있고 제재를 받아서 그렇지,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이 제일 무서워해요. 왠 줄 아세요? 북한의 이런 그 미사일들 있잖아요. 정확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어디 떨어질지 모른대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 핵무기를. 기술이 떨어져서. 그리고 파키스탄은요, 원래 핵이 없었어요. 근데 분리 독립할 때 인도에서 핵을 훔쳤어. 그래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미가 없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종교 같은 것들도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 여건으로 빈곤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와 같은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죠. 우리 50년대에는 50년대 그 6.25 전쟁 때는 항상 먹을 게 부족하니까 미군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기분미어 초콜릿도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니네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기분미어 초콜릿도 하면서 막 그 트럭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뭘 달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60년대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보릿고개 잘 모르시죠? 보릿고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월 달에 추수를 하면 쌀이 있어요. 겨울을 지내고 나서 3월 말이 되면 그 쌀이 떨어져요. 그리고 4월 말이 돼야지 보리를 추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그 껍데기, 나무 껍데기를 뜯어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봄나물 같은 걸 뜯어먹기도 하고, 흙도 주워 먹고 그래요. 네, 슬픈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똥구멍이 찢어질 때까지 가난하다. 줄여서 똥구멍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찢어질 때까지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똥구멍이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흙을 먹으면 변비가 생긴대요, 애들이. 그래서 똥을 못 나가고 똥을 누다가 똥구멍이 찢어진대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대요.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게 뭐냐면, 독초를 먹어, 독초. 니네가 잘 먹는 거 고사리 있지, 고사리. 고사리 독초야. 고사리를 꺾어서 어떻게 만들어 먹냐면, 그걸 먹으려고, 고사리가 그 들판의 고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꺾어서, 삶아서, 말려서, 불려서, 볶아서 이렇게 먹는 게 고사리란 말이에요. 제가 수렵과 채집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섬이잖아요. 섬인데 뭐 전복을 따거나, 우리 아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전복을 따거나 해삼을 줍거나 뭐 이럴 때 잠수를 하는데, 저는 절대 해수욕은 안 합니다. 해수욕을 왜 안 하느냐? 모래 묻잖아요. 그래서 해수욕 같은 거 안 해요. 근데 뭐 따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1시간마다 생명 살아있는지 보고는 하래요. 들어가면 3시간씩 막 있고 막 그러니까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렵과 채집을 좋아했대요. 엄마가 산나물을 뜯으러 가면 주변에 있는 산나물, 조그만 그 풀들 있잖아요. 다 뽑아온대요. 그래서 섞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혹시나 독초를 따먹을까봐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고사를 이렇게 따서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야 보여준 다음에, 일로 와봐, 혀 한번 대봐. 여기 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꺾었으면. 혀 한번 대봐. 됐거든요. 조금 있다가 왜 안 나요? 혀가 마비가 돼서, 네, 그거를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봄나물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한 것이거든요. 빈곤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적 충족, 질병이 없는 삶을 중시하겠죠. 제가 신혼여행을 필리핀 세부로 갔다 왔어요. 원래 태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태국이 그때 내전이 있어갖고 전쟁이 나갖고 취소를 하고 세부로 갔는데, 세부로 갔을 때 마을 투어라는 그 여행 상품이 있어서 우리 아내가 신청을 했어요. 마차를 타고 마을을 도는 거예요. 도는 건데, 필리핀이 무서운 게 미국령이기 때문에 총을 다 메고 있어요. 가게마다 가드가 있어. 자동소총 있지. 쏘면 드르륵 나가는 거. 그런 걸 다 메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호텔 들어올 때
폭탄이 있나 없나 이거 다 살펴요. 마차를 타고 갈 때도 뒤에 오토바이에 이 등에다가 M16을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와요. 가드들이. 근데 그 가이드가 마차에서 이제 그걸 주더라고요. 이만한 과자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물이라고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선물 아니래요. 이제 마을이 나오면 애들이 뛰어나올 거래요. 그러면 던져주래요. 근데 그래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애들이 왔는데 이렇게 막 뿌리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내려서 주면 몰라도. 그래서 아 싫다. 던지는 거면 안 할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 세워주겠다. 그래서 내려서 애들 진짜 구름대처럼 막 뛰어나와요. 3살짜리가 맨발로 막 뛰어나오고 이 마을 투어가 가끔 있는 일이라 막 뛰어나와갖고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꽃 같은 것들을 이렇게 꺾어서 갖고 와서 더 이쁨 받아서 더 많이 받으려고 원래는 뭐 몇 개 안 던져준대. 근데 저는 다 나눠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화를 내더라고요. 다 나눠 주면 어떡하냐고. 다음 마을도 있는데. 마을을 5개를 둘러야 됐는데 그걸 다 나눠줬다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에 가자. 안 나눠주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그렇게 과자를 얻기도 힘들고 그런 시대를 그 친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내가 결혼한 기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빈곤한 지역 봤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은 아까 이스탈린의 역설처럼 물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삶의 질, 우리 웰빙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워라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정치적 여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민족, 종교, 정치적 갈등 아닌가요? 갈등이 많은 나라인가요? 어제 전 대통령님 구형을 받았던데 사형. 구형이라는 건 검사가 구하는 거예요. 형을 구하는 거고 선고라는 게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건데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았고 구형 그래요. 정치적 갈등이 좀 있죠. 근데 발전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200년간 민주주의를 하면서 서로 다퉈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그래서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들이 있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도 1970년대에 거기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거든. 걔네는 뭐 집이 없으면 집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병 걸리면 무상으로 의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도 무료야. 그래서 살기가 아주 편해. 일 하루에 6시간 이상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나라인데 70년대에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서 많은 불안을 겪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니네 세금 64% 내라고 그러면 내겠어? 내 소득의 64% 내라고 그러면 내겠어?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얻은 지 이제 고작 8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하나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지역들, 북한 뭐 이런 데에서는 이런 정치적 자유를 중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선사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사나운 짐승이나 자연 피해를 받고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우연적 획득 가능성이라는 데에다가 줄을 쳐주세요. 선사시대에는 수렵과 채집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발견하는 것들,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키우지 않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획득될 수밖에 없는 것들, 이것이 행복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리스 시대에 이제 우리가 요 부분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건데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서양의 철학자들을 정리를 한번 할 거야. 자, 고대 그리스에는 철학이라는 지적 활동, 지혜를 통해서 덕을 획득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들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할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또는 덕윤리라고 해요. 이 덕윤리가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덕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헬레니즘 시대에는 두 가지 학파가 나오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주장을 하고요.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금욕주의를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쾌락주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쾌락이 아니에요. 이따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세가 되면 이 중세 시대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해서 신중심의 철학들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근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를 중시했을까요? 산업혁명으로 이제 경제력이라든가 물질적 풍요로움이겠죠. 그 다음에 또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인간의 기본권 등을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과 그 다음에 벤담의 공리주의 이것들이 우리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이걸 배우게 될 것이고요. 오늘 잘 들으셔야지 그걸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는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무엇이 행복의 기준이었을까요? 독립이 행복의 기준이었고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올해의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이에요. 자랑스럽죠. 네. 올해의 인물이 김구 선생님이다라는 것들도 자랑스럽고요. 여기서 우리가 심심하니 우리 집은 친일파 얘기해줬나요? 우리 집은 친일파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집이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될 만큼의 친일파는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정치를 하셨어요.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친일파의 자손이에요. 나는 국회의원 아니니까. 근데 왜 친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왜곡된 역사를 배웠거든요. 4.19 뭐야? 혁명이죠. 근데 의거라고 해서 낮춰서 불렀고요. 그 다음에 5.16 뭐예요? 군사 쿠데타죠. 그런데 5.16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혁명과 쿠데타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혁명은 모든 시민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고 모든 시민들의 원하는 권력을 만드는 대표기관을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쿠데타는 특정 권력이 힘을 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독재 정권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혁명이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우리는 광주 폭동이라고 배웠어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광주 폭동이라고 그랬고, 신문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위대한 전두환 장군 광주 폭동 진압하다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시대였죠. 그렇게 배우고 대학을 갔어요. 1987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 호헌철폐 독재 타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만 하고 갈까? To be continue 친일파는 뒤에 하고 아니 둘 다 해야 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연대 후문으로 연대 서문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대학생 데모가 많았던 시대예요. 항상 우리 집 지붕에 형들이 올라가 있어. 우리 집에 올라가기가 편하거든. 한옥집이라. 그리고 경찰이랑 대치하고 있어. 편한 게 뭐냐면 문만 막으면 마당이 있고 위에 한옥집 지붕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치를 해요. 그럼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집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친다 절로 가. 저 숙제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높으신 분이 와서 우리 집 앞에 평상이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에 있는데 일로 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여기 잠깐 앉아서 기다려. 아이스크림을 얻어먹는 날이었거든요. 그날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대치가 오래되면 조금 이따 과자도 사줘요. 숙제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해. 과자 하나 사줄 테니까 이거 먹고 여기서 해. 너무 행복했어요. 형들이 빨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형들이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집을 건너가면 이 골목이 다른 골목이 나와요. 그래서 글로 넘어가려고 일로 올라오는 거야. 너무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연대 운동장에서 맨날 뛰어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는데 친구들이랑 플라타나스 나뭇잎 위에 플라타나스가 이렇게 크잖아요. 나뭇잎이. 거기에 그 노란 가루가 있길래 그 노란 가루가 저는 송화가루인 줄 알았어요. 소나무 꽃가루. 그 소나무 꽃가루를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죠. 우리 시골에서는 이걸로 차도 타 먹고 얼굴에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데 라고 얘기했더니까 진짜? 그럼 우리 저거 맞아볼까?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뻥 차갖고 이 떨어지는 노란 가루를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 순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눈물, 콧물,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체루탄 가루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집은 친일파 얘기를 더 해야 되나요?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대학에 가니까 이렇게 곤봉을 들고 우리나라 군인이 사람을 때리는 비디오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비디오였어요. 그 비디오 이거 연관이 있는 거야 친구들아. 잘하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야. 나중에 너네 한국사 배울 때. 자, 그런데 이런 그 비디오를 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선배가 물어봐요. 이게 무슨 비디오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길래 이거 광주 폭동 이야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광주 폭동이라니 고인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찔려갖고 역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역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더니 우리 집이 이상해. 우리 할아버지가 22년생이시거든요. 당연히 1922년이지 2022년생은 아니겠죠. 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동경대를 나오셨어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 1940년대는 일본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강제징병과 강제징용이 일어난 해야. 우리 할아버지는 대학 다녔는데 강제징병은 왜 안 됐을까? 일본에 있던 사람들 다 끌고 와갖고 군인을 시켰거든요. 안 오셨어. 좀 이상하더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을지로 이종목에 사셨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인은 아니에요. 을지로 이종목을 사셨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종로, 남쪽이 을지로거든요. 북쪽은 조선인이 사는 북촌, 한옥집, 남쪽은 일본인의 거리였어요. 그중에 가장 번화한 거리가 을지로 이정목이었어요. 지금 충무로 거리거든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우리 집 친일파인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친일파?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또 이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집도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런 친일이 아니었고 할아버지 우리 집이 원래 서당을 하던 집이래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대학을 마치게 하려고 돈을 좀 기부를 했대요. 친일은 맞잖아, 그게.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 집은 일본인 지주 밑에 있던 소장농이었대요. 그것도 친일이잖아, 예전에는. 그리고 우리 엄마 원래 친일파는 3대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 가난했거든요. 근데 왜 가난했냐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일본인 지주가 주고 간 땅을 도박으로 다 날리셨대요. 그리고 화병으로 엄마 중학교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대학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요, 친일파, 일본이랑 무역하는 집안이었대요, 할머니 집안은. 그래서 친일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죄하겠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사죄해야 되고, 내가 역사를 배운 이유, 내가 지금은 못 가는데 옛날에는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제 친구들이 공무원들이 많아서 각 자치 정부에 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려고 책을 만들었던 거야. 식민사관을 심으러 간 건 아니야.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야. 나중에는 이런 거 얘기해 줄게요. 뭐 얘기해 줄 거냐면 애국가도 친일이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1절은 친일이 아닌데 2절, 3절, 4절이 모두 다 친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하죠? 네,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일제강점기에서는 우린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요. 산업화 시대에서는 군사독재를 없애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커짐으로써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어 행복의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간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